네, 안녕하세요. 로빈 유튜브 라이딩 공입니다. 네, 처음으로 마이크를 드디어 제대로 사용할 날이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그냥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마이크가 있는 게 저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좀 더 아무래도 듣기가 편하겠죠. 자, 그래도 뭐 이전 영상이랑 크게 달라진 점은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란 대 대한민국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10월 A매치 마지막 경기였거든요. 이 경기에서 1대1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예상한 스코어랑 기가 막히게 잘 맞았어요. 1대1이 예상했는데 역시나 그대로 1대1이 되었고요.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우리가 7경기를 하면서 공식 A매치 경기 기준으로 7경기를 하면서 2무 5패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자, 오늘 경기 첫 승을 할 뻔했지만 후반 막판에 아쉬운 실수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란한테 무승부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가 이란 상대로 상대 전적이 9승 9무 13패였거든요. 자, 그만큼 열세인 만큼 우리가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역시 국가대표 선수들이 열심히 쌓아줬고요. 슈팅자는 우리나라가 많았습니다. 12대 11, 유효슈팅은 4대 4, 코너킥은 4대 3, 파울자는 9대 14, 옵사이드는 2대 4, 아니. 옵사이드는 우리나라가 2개, 이란이 3개였고요. 제가 다 반대로 말했네요. 여기는 이란, 대한민국이 되어 있는데, 전 대한민국, 이란 순서대로 말했습니다. 자, 전반전에는 우리나라의 공세였어요. 저는 솔직히 전반전부터 밀릴 줄 알았는데, 전반전에 우리나라가 공격 부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오히려 압박을 했고,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아쉬운 골 결정력으로, 이제 전반전이 0대0로 끝났고요. 하지만 후반 들어서 한 번의 찬스를 잘 살려내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잘 받고 이란이 후반 들어서 전반에 밀린 만큼 라인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란의 뒷공간에 완전히 잘 파고들었고 손흥민 선수가 스피드를 활용한 드리블 그리고 마무리까지 구석으로 향하게 되면서 이란 골키퍼가 반응을 못했어요. 반응을 못할 정도로 구석으로 잘 밀어 넣으면서 손흥민 선수가 저번 시리아전에는 2년 만에 A매치 골이었는데 2경기 연속 골 오랜만이죠 이것도 2경기 연속 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로 오히려 이란이 공격을 많이 했었죠. 뭐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1대0으로 이기고 있었고 이란 입장에서는 홈에서 지는 거는 최악이기 때문에 그걸 모면하고자 최대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우리나라가 이란한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이란의 그 강력한 3톱은 역시나 각 리그들 득점왕 출신 선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력이 상당히 막강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일 때마다 골대가 우리 살려주면서 다행히 잘 막아냈고 특히나 수비 부분에서는 김승규 골키퍼가 잘 막아줬고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오늘 경기 이란의 공격수를 완전히 지워놨어요. 전반 후반 통틀어서 많이 띄워주면서 역시나 수비의 핵이라고 불릴만한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그렇게 잘 버티는 듯 싶었지만 우리나라가 밀리고 있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골을 먹힌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었는데 한 번의 실수가 이에 골을 허용했습니다. 이재석 선수가 무리해가지고 드리블을 치고 나가는 과정에서 볼을 뺏겼고요. 그 상황에서 상대한테 크로스까지 허용했고 거기서 헤딩골로 구석으로 잘 헤딩을 하면서
결국 1대1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 이후 양팀 다 득점이 없으면서 결국 1대1 무승부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경기 내용은 우리나라 1대0으로 이기고 있고 거기서 동점골을 먹혀가지고 아쉽게 지긴 했지만 여러분들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인식을. 무승부도 괜찮습니다. 무승부도 괜찮아요. 반대로 이란이 1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한 골 넣어서 이기면은 다행이다라고 뭐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 심리 차이거든요. 우리가 지고 있을 때 골을 넣어서 이제 무승부로 끝나는 거랑 우리가 이기고 있을 때 골을 먹혀가지고 무승부로 끝나는 거랑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승점 1점이거든요. 근데 그 전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댓글을 제가 포털 사이트 댓글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여러분들이 많이 화가 나신 분들도 있고 마지막 골 뭐냐 뭐 이재성 선수 뭐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 저는 모든 걸 떠나서 일단 경기 결과에는 만족합니다. 뭐 내용이 어찌됐던 간에 일단 승점 1점을 원정에서 따냈기 때문에 특히나 아자지 스타디움 같은 경우는 1273m에 아주 높은 산 중턱에 있는 경기장이거든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1273m면은 거의 뭐 설악산 정상 정도 높이. 웬만한 산악인들도 설악산 정상까지 오르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산 중턱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형적이라든지 또 이게 사실 뭐 산 중턱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쓸 수 있겠지만 이게 구체적인 예시가 있어요. 브라질이 페루 원정을 갔을 때 페루가 고산 기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산지대였어요. 페루 자체가 페루 수도가 리마거든요. 그 리마라는 곳이 산 중턱에 있어요. 3,000m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아자이 스타디움보다 훨씬 높은 데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고산병이 있을 테고요. 고산병이 있기 때문에 브라질 선수들이 오히려 페루 원정 가서 졌습니다. 자, 당연히 피파 랭킹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피파 랭킹을 많이 잃었겠죠. 그랬던 거인 만큼 사실 원정 가는 게 힘들어요. 특히나 이렇게 높은 산 중턱에 있는 경기장 같은 경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아무리 산이 많은 나라라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뭐 서쪽에는 평야 지형이고 동쪽에는 이제 산이 있는 전형적인 동고서저 그런 지형이잖아요. 그랬던 거인 만큼 적응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애초에 뭐 우리나라가 이란 자체가 평야 지형보다는 산 지형이 많기 때문에 수도 테헤란도 산지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지에 상당히 많이 익숙했을 거예요. 그걸 감안해 봤을 때 또 코로나19 때문에 선수들이 시리아 경기 끝나고 바로 이란으로 떠났기 때문에 거의 5일 만에 경기를 또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무승부는 대단한 겁니다. 특히나 전반전에 솔직히 여러 악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란 아자리 스타디움이 뭐 무관중이고 또 VR도 미실시했거든요. 그랬었는데도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멀리 원정을 오기 때문에 전반 초반에 좀 밀릴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제 그 예상 완전히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선제골을 먹힐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선제골을 냈죠.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이번 이란 원정에 거둔 성과는. 결과는 아쉽게 1점이긴 하지만 내용 자체가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일단 선발 명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키퍼의 김승규, 뽀백, 홍철, 김영권, 김민재, 이용, 그리고 황인범, 정우영, 이재성, 손흥민, 황희찬. 원톱에는 황의조 선수입니다. 교체 카드는 70분에 처음 썼고요. 김진수 선수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81분에 2장을 썼습니다. 나상호 선수랑 이동경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자, 일단 제가 경기를 보면서 일단 제가 좋은 점을 얘기했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해줬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비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판이라 하기 좀 그렇고 약간 좀 아쉬운 점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아쉬운 점이 보다시피 일단 교체 타이밍이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늦었어요. 저도 보면서 이걸 왜 교체 안 하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가 한 골 넣은 다음에 밀리고 있었거든요. 보통 한 골 넣은 다음에는 골 넣은 팀이 더 이게 공격적으로 나서가지고 골 먹힌 팀이 오히려 더 수비하는 그런 공세가 많은데요. 반면에 후반전에, 우리 전반전에 많이 뛰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많이 지치면서 오히려 이란한테 공을 많이 빼앗겼어요, 후반전에. 그 선수들이 지쳤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수들을 바꿔줘야 됩니다. 뭐 이거는 축구를 모르시는 분들도 상식입니다. 지친 선수는 바꿔줘야 한다. 그런 건 당연히 알고 있을 텐데요. 오늘 경기는 벤투 감독님 교체 타이밍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사실 오늘 경기만 얘기하긴 했지만 늘 경기마다 사실 약간 아쉬웠습니다. 교체 타이밍이 많이 아쉬웠고 특히나 이재성 선수가 전반전에 상당히 잘해줬습니다. 상당히 잘해줬고 골에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해줬기 때문에 좋았었는데 후반 들어서는 체력이 떨어지면서 볼을 뺏기는 경우가 많았고요.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너무 급하게 공격을 나가려다가 드리블을 치다 보니까 상대한테 오히려 뺏겼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기고 있던 상황에서 0대 0도 아니고 1대 0의 상황이어서 무리하게 플레이한 것보다는 좀 더 우리 후방에서 볼을 돌리면서 빌드업을 하는, 또 벤투 감독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전술 있잖아요. 빌드업 전술. 그걸 좀 더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성급했어요. 물론 수비 라인에서 볼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전방에서 시간을 끌면서 소유하는 게 아무래도 위험 부담도 적고 좀 좋긴 하지만 그 드리블 자체는 상당히 좀 무리해서 한 드리블이었고, 자 어찌됐든 간에 그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골을 먹힌 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 골 먹힌 것도 수비수들이 완전히 이제 알리레자 자한바시 선수를 마크를 못했고, 그 헤딩 자체도 사실 못 막을 헤딩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강하게 온 것도 아니고 코스가 잘 들어갔던 것 같은데, 김신규 선수 골키퍼의 또 선방력도 발휘해줬으면 좋겠지만 오늘 경기 많이 아쉽습니다. 김승규 골키퍼도 많이 아쉬울 거예요. 분명히 못 막을 골은 아니었어요. 단지 헤딩 타이밍이 좋았어요. 그 알리레자 자한바우시 선수의 헤딩 타이밍이 김승규 선수가 이제 손을 뻗는 과정에서 걸린 시간보다 좀 더 빨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랬던 거인 만큼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운 골이었고요. 뭔가 어렵게 득점하고 나서 뭔가 쉽게 먹힌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요. 전반전에 우리가 잘해줬지만 전체적으로 후반 들어서 교체 타이밍이 좀 아쉬웠고, 자 그래가지고 나상원 선수랑 이동경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 오히려 전방 공격이 살아났어요. 그걸 봤을 때 벤투 감독님이 골 먹히기 전에 한 10분 정도, 적어도 한 10분, 적어도 한 후반 한 70분 정도 됐으면은 선수를 교체해줄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벤투 감독님이 물론 교체 카드를 마지막까지 아껴놓으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 교체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선수들이 지쳐 보이는데 벤투 감독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빨리빨리 바꿔줘야 하지 않을까. 벤투 감독님 언론에서는 고집이 세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열린 마음으로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벤투 감독님이 우리나라 축구 여론에 좀 더 좋은 여론을 받기 위해서는 언론이 아무래도 안 좋게 볼 수 있겠지만 언론에 이제 준 그런 피드백들, 언론에서 나온 피드백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네, 물론 그 피드백 중에서는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것도 있고 좀 어이없는 경우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너무 수용을 안 한 것 같아요. 벤투 감독님이 좀 선수들 간에 벤투 감독님 입장에서는 베스트 11이 있는 것 같아요. 베스트 11이 있는 건 좋아요. 그 팀에 확고한 주전이 있다는 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랬던 거인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지만 플랜 B도 있어야 돼요. 국가대표팀이 지금 현재 여기서 뛰고 있는 11명의 선수들이 무조건 다 차출돼가지고 경기 뛴다는 건 아니거든요. 당장 권창훈 선수가 빠지고 지금 정우영 선수가 새로 발탁이 되었는데, 자, 문제는 지금 이정우영 선수 말고요. 이정우영 선수는 알사드에 있는 정우영이고요. 이제 제가 말한 정우영은 프라이부르크에 있는 정우영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부르크에 있는 작은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는 명단에 뽑혔는데 시리아전, 시리아전, 이란전 두 경기 다 명단 제외입니다. 그 얘기는 사실상 벤투 감독님 구상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 좀 어린 선수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기용해보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본인 생각이 확고한 건 좋겠지만, 그게 너무 지나치면은, 변화를 줘야 할 때 변화를 못 주고, 상대팀한테 단점만 더 노출할 수도 있습니다. 전반전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했기 때문에, 또 벤투 감독님이 잘했기 때문에 후반전에 교체 타이밍이 좀 더 안 좋게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못했다가 못하면은 그러려니 하는데, 잘했다가 못하면은 그게 좀 더 많이 티가 나죠, 못한 게. 자, 어쨌든 1대1 무승부로 끝났고요. 자, 다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조 경기 아랍에미리트 대 이라크 경기 2대2 무승부로 끝났고요. 자, 시리아하고 레바논 경기 2대3으로 레바논이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서 A조 현재까지 순위 1위는 이란이 10점을 가지고 있고 2위가 대한민국 8점, 그 뒤에는 레바논이 모두 예상을 깨고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레바논 입장에서는 이러면은 월드컵 아니면은 플레이오프까지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겠죠. 저번 러시아 월드컵 때 시리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네요. 또 레바논 시리아를 잡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의미가 좀 더 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라크랑 아랍에미리트는 아직까지는 승리가 없고요. 이런 팀들은. 자, 어쨌든 우리나라는 여전히 현재 2위고요. 레바논이 뒤에서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레바논이 지금 홈 경기를 거의 안 치렀기 때문에 이제 후반부터는 이제 홈 경기를 좀 치를 거예요. 홈 경기를 치를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정보다는 홈이 좀 유리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경기 치르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레바논이 앞으로 승점을 더 많이 쌓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입장에서는 레바논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자, B조 경기입니다. B조 경기 일본이 호주를 2대1로 잡았고요. 막판에 자책골이 들어가면서 행운의 승리를 얻었죠. 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쉽게 이기는 듯 싶었지만 전반전에 2대0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중국이 호락호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결국 막판에 골을 넣으면서 3대2로 역전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만이 선제골을 베트남한테 먹혔지만 역시나 베트남의 고질적인 체력 문제가 눈에 띄게 보였고 후반 들어서 지치면서 3골을 먹히면서 그대로 역전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B조 현재까지 순위 1위는 사우디아라비아 4전 전승이네요. 그 다음 아래가 호주, 그리고 이제 일본이 이기면서 현재 4위고요. 3위가 오만입니다. 승자승 원칙에 따라서 오만이 일본을 1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오만이 3위고 일본이 4위.
5위가 중국, 6위가 현재 한 번도 승리가 없죠. 베트남입니다. 강서 감독님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많이 깊을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베트남 선수들이 기술이 없는 건 아닌데요. 이거 뭐 히딩크 감독님도 똑같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기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체력이 문제예요. 체력. 전반전에는 좋았는데 사실 이 경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저번 호주전 경기도 전반전에 잘하다가 후반 막판에 골 먹혀가지고 진 거거든요. 그랬던 거인 만큼 네, 후반전에 급격하게 지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 카드를 통해서 좀 더 안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네, 최종 예선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A조 경기, B조 경기 10월 A매치 전부 끝났고요. 자, 다음은 11월 A매치 경기 그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11월 달에 있을 예정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첫 경기가 아랍에미리트, 두 번째 경기가 네, 이라크 원정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경기는 우리나라에서 펼쳐질 예정이고요. 자, 이라크 경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원래대로라면은 지금 이라크 홈 경기가 전부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거든요. 그래서 카타르 도하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얼마 전에 갑자기 이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네, 이라크가 홈 경기를 추진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실제로 파견단도 홈 경기 파견단을 보냈고요. 네, AFC도 보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라크 홈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문제는 우리나라 지금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금 이라크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그게 문제입니다. 뭐 특별 방역 수칙 이렇게 허가한 듯이 뭐 막 그렇게 허가할 수도 없고, 사실 뭐 레바논이라든지 그런 나라라든지 우리나라가 백신을 맞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자가격리가 필수거든요. 근데 자가격리를 특별히 이번만 면제해 준 거예요. 레바논이나 뭐 시리아 같은 이런 나라들은 위험 국가들인데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이제 허가해 준 거거든요. 그냥 PCR 검사에다가 이제 코호트 격리 그런 형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그냥 풀어준 거거든요. 그랬던 거인 만큼 이번도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이건 약간 좀 얘기가 달라요. 코로나 얘기랑 좀 다른 게, 이라크가 네, 여행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이유가 네, 테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선수들 안전과 바로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코로나19가 뭐 선수들 안전과 직결이 안 돼 있다는 건 아닌데, 테러 자체는 워낙 위험한 내용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자가격리 완화 그거랑 좀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축구협회에서 이라크 원정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자, 문제는 이 거부가 또 심해지면 뭐 몰수패라든지 뭐 그런 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은 네, AFC에서 제3국으로 경기를 옮겨가지고 치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릴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그럼 저는 11월 A매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FC 챔피언스 리그 8강 경기, 전주에서 열리는 경기죠.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데요. 그 경기가 무관중이 아니라 유관중으로 전체 좌석의 25%까지 입장이 가능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현장에 가서 경기 봐주시고요. 자, 물론 방역수칙은 꼭 지키면서 봐야겠죠. 자, 25%이기 때문에 전주 월드컵 경기장이 거의 한 약 4만 3천석 정도 되거든요. 4만 3천석 정도 되기 때문에 25%면은 만석이 약간 넘어가는데요. 예, 그냥 대충 어린 잡아가지고 만석까지 네, 개방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8강전이나 4강전 경기는 최대 만석까지 관중이 입장할 것 같습니다. 꼭 만석을 꽉 채우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